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근현대사에서 가장 어려운 무장 독립전쟁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1920년대 항일운동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 치열했다는 것의 의미가 국내에서 항일운동, 또 국외에서 항일운동 이런 것들이 아주 다채롭게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또 여러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 단체들이 서로 중요한 투쟁 노선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가 대단히 복잡해졌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 질서를 잡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920년대 항일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질서를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머리를 흔들어서 질서를 잡는 게 아니죠. 잘 생각을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자,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저랑 한번 같이 해봅시다. 1910년대의 항일운동은 크게 나눠서 국내에서는 뭐였어요? 그래요. 드러내놓고, 예, 항일운동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일본 놈들이 이제, 헌병 경찰 통치라는 아주 무자비한 그런 탄압을, 무력적 수단을 사용해서 탄압을 했기 때문에 또 뭐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 이런 각종 악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독립운동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했기 때문에 내놓고 활약을 하지 못하고 지하에 숨어서 지하 조직의 형태로 활약을 했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랬죠? 잘했습니다. 비밀 결사 또는 뭐 항일 결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 독립의군부, 대한국권회복단, 삼직장려계, 그죠? 뭐 송죽회, 뭐 대한광복회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1910년대 국내에서 항일운동 이외에 국외에서는 또 뭐가 있었느냐? 나가자 해가지고 이제 옛날 의병운동을 했던 의병계열이나 또는 애국개몽운동을 했던 애국개몽운동 계열들이 함께 나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다. 저 위에서부터 여러분 잡아보세요. 밀산.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노령 사이에 있는 밀산에 한흥동이라는 게 있었죠. 연해주에, 블라디보스톡에, 그 신안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연해주의 신안촌. 그죠? 그 다음 이제 북한도에는 용정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길림, 용정, 뭐, 여러 지역에, 그 도시들이 하나의 독립운동 기지 형태로 존재했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서전소속은 서간도고요. 거기에 명동학교, 또 뭐 이런 학교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간도에는 서간도 삼원보가 대표적인 독립운동 기지라고 그랬습니다. 간도 삼원보에 신흥무관학교, 서전소속, 그죠? 이런 것들이 세워져서 장차 1920년대 오늘 배우게 될 20년대 독립운동을 끌고 갈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 베이스 캠프를 차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그 이후로 이제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내용 흐름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는 어떻게 항일 민족운동의 형태가 전개되느냐. 알겠어요? 자, 우선 1920년대 항일 민족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첫째, 학생들이 말이에요. 학생들이 민족운동의 선두에 서게 된다. 알겠죠? 학생들의 항일 민족운동이 아주 두드러진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항일 민족운동. 그래서 이 중에 1926년에 일어난 60만세 운동이죠. 60만세. 먼저 1926년 고종 황제의 인산날을 계기로 해서 고종이 이제 4월 달에 돌아갔는데 임금이 돌아가면 100일장을 치르니까 6월 10일 날 60만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3년 뒤인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전개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926년과 1929년에 20년대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항일 운동의 선봉에 서게 된다. 여러분들도 학생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학생이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야말로 이렇게 민족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기성세대들이 꼼짝을 못할 때 학생들이 그 민족사를 끌고 가는 기관차 역할을 했어요. 가장 앞에 서서 기관차처럼 말이죠. 우리 역사, 암흑기의 역사를 말이지 뚫고 나가는 그런 헌신적 역할을 학생들이 했습니다. 3.1운동 때도 어떻습니까? 태화관에서 33인 그 민족대표 33인들이 말이죠. 비겁하게 일본 경시청에다 전화해가지고 그냥 자수해버렸는데 학생들은 어때요? 탁골공원에서 전국의 장터에서 3.1운동을 주도적으로 끌고 갔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1920년대는 이렇게 학생들이 60만세 운동이랄지 또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도 역시 학생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 특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의사와 열사들의 의열투쟁이 전개되게 돼. 알겠죠? 의사와 열사들이. 그래서 이 의열투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의열단을 만든, 아예 이름 자체가 의열단이죠. 그죠? 1919년 11월 달입니다. 3.1운동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해 1919년 11월 달에 누가요? 김원봉이가, 그죠? 김원봉이, 예, 길림지방에서 의열단을 조직하고 안 되겠다. 우리가 일본 놈들 적들을 향해서 이제 돌진해야 되겠다. 각계적으로, 예, 개인, 그러니까 1인 전쟁을 전개한 거야. 알겠어요? 의사와 열사들이 폭탄을 품고 권총을 차고 도시락 폭탄 또는 뭐 물병 폭탄을 들고 일본 천황을 죽이기 위해서 또는 조선 총독을 죽이기 위해서, 그죠? 시라카와 일본 일본 전쟁의, 그러니까 침략의 원흉들을 응징하기 위한 그런 개인적인 투쟁에 나서게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의열단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자, 김구 선생에 의해서 1931년에 한인 애국단이 만들어집니다.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죠.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 그리고 의열단 소속의 예, 여러 의사 열사들이 또 한인 애국단 소속의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알겠어요? 김구 선생이 만든 한인 애국단, 의열단. 그죠? 이렇게 1920년대 항일 민족운동은 이렇게, 예, 국내외에서 아주 열렬한 목숨 바쳐 피 흘려서 적진에 뛰어들어서 폭탄을 던지고, 알겠어요? 내 한 몸 희생함으로써 조국 광복과 미래의 우리 자손들에게 해방된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런 치열한 우리 조상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여러분들도 치열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알겠어요? 이렇게 열렬하게 말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 행복을, 여러분들은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피 흘려서 쟁취한 이 독립이고 이 해방 공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채워주느냐. 이 콘텐츠를 잘 채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도 공부를 전쟁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입시 전쟁이다, 취업 전쟁이다, 그 삶 자체가 어차피 이제 극렬해져 가지고 전쟁적 상황이 됐는데 이 당시 이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알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행복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더 가열찬 전쟁은 뭐냐? 바로 1910년대 무장 독립운동 기지에서 양성된 무장 독립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놈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던, 알겠어요? 그래서 1920년대 무장 독립 전쟁이 전개되는 시기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고, 이게 이제 바로 뭡니까? 예, 봉오동 전투, 그죠? 또 청산리 대첩, 뭐 자유시 참변, 미스야 협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0년대에 독립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아주 대단한 혁혁한 전과를 올린 것도 있고 끔찍한 참변을 당한 것도 있고, 알겠어요? 그래서 뭐 간도 참변이랄지 자유시 참변은 우리가 외놈들한테 당한 거고요. 우리가 외놈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은 바로 청산리 대첩이나 봉오동 전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사건들을 잘 구별해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알겠어요? 문제를 풀어내는 중요한 그 핵심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 두 가지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알겠어요? 역시 선생님이 먼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전체적인 맥락을, 흐름을 잘 잡아드리고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질서를 잘 잡으십시오. 이 질서가 잘 잡혀 있으면 혼자 책을 보는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책을 잘 읽게 되고, 그래서 머릿속에 잡혀진 질서 위에 그것이 강화되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도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그래서 질서를 잡아드리고, 다시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화해드리고, 이런 과정까지 다 갈 테니까 이거 무장 독립전쟁 너무나 어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해보자. 오케이, 들어갑니다. 이제 자, 우리가 국내 항일 민족운동 지금 몇 년대라고 그랬어요? 1920년대죠. 20년대에 국내 항일 민족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에 국내 항일 민족운동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1926년 연대 60만세 운동이 1926년이고요. 자, 항상 우리는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그랬죠. 그것이 일어나게 된 백그라운드는, 이거 배경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랬죠? 원인 그랬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계기라고 했습니다. 계기나 원인이나 배경이나 어떤 팩트의 시간 순서로 봤을 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야. 이러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배경하에서 라는 얘기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이것 때문이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60만세 운동은 1926년 6월 10일 날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이름은 시간을 중시한 것이죠. 6월 10일 날 일어나서 60만세 운동. 알겠어요? 그래서 연대가 1926년이고 순종 황제의 인산날을 계기로 해서 60만세 운동이 전개되는데 이 사건, 이 팩트가 일어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일제의 수탈 정책이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1920년대는 이제 뭐예요? 삼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아주 그냥 우리 민족의 경제적으로 우리 민족을 원료 공급지로서 상품 시장으로서 알겠어요? 그냥 쪽쪽 빨아먹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수탈 정책이 강화되고 있었고 특히 그런 수탈에 또 중요한 것은 더 첨가되는 것은 뭐냐? 식민지 교육 정책이 아주 가혹하게 전개돼 가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이런 차별적인 일본 놈들의 식민지 교육, 말로는 어때요? 문화정치 이렇게 하면서 너네한테도 교육을 시켜줄게, 교육연한을 늘려줄게 6년으로, 알겠어요? 또는 고등교육기관인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놓고는 말이야 그냥 거기다가 너무나 차별적인 요소를 더해가지고 우리한테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도 오히려 더 차별을 가장 견디기 힘든 겁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민지 차별적인 교육 정책 때문에 결국 안 되겠다. 우리 한번 다시 폭발해야지. 옛날 3.1운동 때 고종황제의 서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고종황제의 인산날을 계기로 해서 3.1운동을 일으켰는데 우리 옛날 선배들이 했던 그 전통을 다시 이어받아서 이제 순종임금이 돌아갔으니 맞아 그래 D-Day를 언제로 잡자? 그 인산날 6월 10일 날로 잡자 해서 일이 벌어진 거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일제의 수탈과 식민지의 차별적 교육과 학생이 이 차별적 교육에 학생들이 일어난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20년대 이렇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항일 민족운동에 앞장서게 된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역시 3.1운동과 같은 거족적인 만세 시위운동을 준비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주로 학생들이 주도하고요. 그래서 60만세 시위 사건은 학생들이 주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사회주의계가 여기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 여러분 봐봐요. 1920년대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고 1917년 1차 대전 중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즉 소련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사회주의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이 소련이 약소민족 해방운동을 도와주겠다고 늘 선전하는 바람에 그래 맞아 민족 자결주의는 글러먹었어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가 기댈 바가 안 돼 윌슨 순 사기꾼 새끼 하면서 말이죠 이제 소련한테 기대자 이런 분위기가 사회주의로 경도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헌신적인 학생들이 앞장섰고요. 또 하나는 뭐요? 가장 급진적인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서 60만세를 기획했던 거야.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권오설이라는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하세요. 사회주의라고 직접 나오지 않고 사람 이름이 나와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 권오설이 이제 60만세 운동 우리가 그동안 일제에 수탈을 당하고 압박을 받고 우리가 뜯어먹혀만 있었는데 우리 들고 일어나서 일본 놈들이 한 거자라고 10만 장 경문을 인쇄하다가 걸렸어 권오설이. 그래가지고 사회주의계는 미리 적발돼 버렸습니다. 역시 이제 60만세 운동도 누가 주도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계와 학생 계열이 함께 기획했지만 결국 사회주의계는 사전에 적발돼 버리고 학생들이 60만세 시위 사건을 주도적으로 끌고 갔다. 전개 과정이죠. 지금 팩트 그 자체로 돌았습니다. 시간 언제라고요? 1926년 6월 10일 날. 알겠죠? 일제의 사전 감시와 탄압으로 사회주의계가 사전 적발되고 그렇죠. 권오설이 적발됐어요. 순종의 장래 행렬을 따라가면서 만세 시위운동을 학생층이 주도했다. 어려울 거 하나 없어. 6월 10일 순종 황제의 인산날을 계기로 만세 시위 사건이 옛날 3.1운동 때의 기억을 리마인드 해가지고 다시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제 뭐예요? 팩트 뒤에 그것의 의미, 성격, 가치 판단이죠. 알겠죠? 이것은 상당히 이제 높은 정신활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거래요. 첫째,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서로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 갈등을 극복하는 계획. 맞아 그래 사회주의 너네도 독립을 지향하는구나. 맞아 그래 우파 너네들도 역시 민족의 독립을 바라기는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 대립 때문에 좌파 우파 알겠어요? 좌익 우익 사상 대립 때문에 그동안 약간 갈등을 보였던 좌우가 서로 합작하게 되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뭘로 가자면 봐봐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런 백그라운드 하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난다?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되게 된다. 여러분이 좌우 합작 운동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그러므로 19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1927년에 여성단체인 근우회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신간회나 근우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그런 뭐야? 60만세 운동 때 좌우가 합작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알겠어요? 좌우 합작의 가능성을 열어놨구나. 이것이 계기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특히 이제 농민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이렇게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대변하는 알겠어요? 이런 경제투쟁 전개를 주장하는 사회주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이제 이 식민지 상태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급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뭐예요? 프롤레타리아 계급, 그 노동자 계급과 농민 계급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회주의 사상과 사회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알겠어요? 이렇게 농민과 노동자층을 대변하는 경제투쟁 전개를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뭡니까? 소작쟁이랄지 또는 노동쟁이랄지 알겠죠? 이런 농민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쟁의가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맹휴학이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야 우리 이런 차별적인 교육을 더 이상 받지 말자 이렇게 동맹휴학을 해가지고 학교 안 나가는 거예요. 학교 나가는 걸 거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확산이 돼서 이 다음에 또 뭘로 연결되겠어요?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으로 연결된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 그림은 그 순종 황제의 그 뭡니까?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얀색 옷을 입었어요. 상복을 입은 거죠, 국민들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국상을 당했는데 임금께서 돌아가셨는데 하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옛날 3.1운동 때처럼 만세 시위가 전개되고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시기 언제라고요? 1929년 그렇습니다.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봐봐요. 팩트를 중심에 두고 그죠? 자 내용은 뭐냐? 나주에서 광주까지 통학하는 통학열차 안에서 일본 이 쪽발이 학생이 말이죠. 우리 여학생을 건드렸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여학생 사촌 남동생이 그걸 보고는 야 이 새끼들아 왜 우리 누나 건드려가지고 붙었죠 시비가.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열차 안에서 싸움이 광주역까지 왔습니다. 광주역에서 너네 끝나고 보자 해가지고 그날 끝나고 나서 붙었어요. 근데 이 나중에 끝나고 와서 붙었을 때 아까 싸우던 놈들만 그렇게 붙은 게 아니라 이제 일본 놈들이 뭐 유도분이 뭐니 새끼들 막 다 데려갔죠. 그래가지고 일본 경찰까지 말이에요. 일본 학생 편을 들고 조선인 학생 편을 들지 않으니까 여기에 분노한 학교에서도 그동안에 1920년대 내내 일본 놈들의 차별적 교육에 차별적 만행에 울분에 차있던 학생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전체 동맹휴학으로 간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일 학생 간의 충돌에서 팩트가 벌어진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 60항쟁 이후에 학생들의 비밀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래 일본 놈들의 이런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60만세 운동을 일으켰지만 실패했으니 앞으로 비밀리에 지하 운동을 벌이자. 이렇게 이제 팜프렛도 만들고 알겠죠. 여러 가지 그 임시정부 사정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밀 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1927년에 그러니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좌우 합작의 형태로 신간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신간회가 대놓고 학생 운동을 부추겼습니다. 야, 너네 빨리 해 임마. 신우주에서도 일어났어. 광주에서도 일어났대. 전주도 일어났대 하면서 말이야. 조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학생 운동을 그 불쏘시개 노릇했습니다. 그 뭐예요? 자꾸 막 그냥 부추겼어요. 알겠죠? 풀무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간회가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간회가 1927년에 만들어졌고 신간회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띠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왜냐하면은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건 60만세 운동이다. 이건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는데 그 자료에 있는 내용만을 보고 이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인지 그보다 먼저 일어났던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은 둘 다 학생이 주도했잖아요. 둘 다 동맹휴학을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어떤 것들이 60만세 운동이고 어떤 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섬세한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라요. 알겠죠? 그래서 전국적인 항일 투쟁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다시 거꾸로 가봅시다. 이와 같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단순히 열차 안에서 여학생 희롱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아니다 이거야. 사실은 그 이전에 쌓였던 울분이나 알겠어요? 압력이 폭발한 겁니다. 봐봐요. 일제의 수탈과 식민지 차별적 교육과 여기에 대한 반발이죠. 이미 학생운동이 조직화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비밀 결사를 많이 만들었어요. 더구나 뭐냐? 신간회가 뒤에서 조직을 선동했습니다. 알겠어요? 조직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그냥 개인 간의 충돌이 아니라 민족 감정으로 확산되더니 결국 뭐냐? 대규모 만세 시위 사건으로 확산된 거예요. 알겠죠? 전개 과정. 결과는 뭐냐? 3.1운동 이후에 이 표현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요.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항일 학생운동은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야. 알겠어요? 잘 구분해 두십시오. 자칫하다가는 60만세 운동이 더 컸을 거야. 순종 황제 인산날이니까 3.1운동처럼 엄청났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60만세 시위 사건은 사전에 미리 발각돼 버리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펴지지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비해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전국적인, 알겠죠? 동맹협약으로 확산되고,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전국 규모의 만세 시위가 또 일어난 것은 60만세보다 더 큰 사건은 뭐라고? 네, 1929년 11월 3일 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11월 3일이 그래서 학생의 날입니다. 알겠어요? 학생의 날이 언제라고요? 11월 3일이에요. 왜 학생의 날이라고? 이 일제 한가에서 거족적으로 일어났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했어요. 저는 이제 그 광주 출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광주에 학생회관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생회관에서 맨날 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말이에요. 지금처럼 극장이나 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지 않아가지고 되게 극장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끝나고 한 번씩 이렇게 극장을 보내준다든지, 그죠? 그리고 뭐 극장 가봐야 맨날 신영균, 박노식, 뭐 장동희 이런 사람들 나가지고 그 북한군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 영화나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학생회관에서는 다행히 명화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보기 힘든 그런 옛날 영화들, 요즘 명화극장이라든지 그 아주 유명한 영화들을 많이 하잖아요. 텔레비전에서. 근데 저는 이미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다 봤던 영화들이야. 그게 어디서 봤느냐? 학생회관에서 봤습니다. 알겠어요? 그 학생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주에는 학생회관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광주 일고 가면 학생의 날 기념탑이 있죠. 알겠죠? 근데 여러분 뭐 발렌타인데이니 뭐 화이트데이 이런 것들은 이딴 것들은 기억하면서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찬란한 학생들의 활동을 기념하는 학생의 날은 아마 거의 다 모를 겁니다. 하기야 뭐 3.1절도 몰라가지고 3.1일 이렇게 얘기하는 새끼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절대 이제 그 다음 세대에 그런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지 말고 여러분 자신부터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여러분들 후손들한테도 우리의 이런 면면한 전통과, 알겠어요? 저항 정신을 물려줘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자유를 지켰는지, 또 그 가운데 학생 때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일러줘야 될 것입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를 잘 세우지 못하면 미래 비전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만 살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후손들이 또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훌륭한 문화유산이나 전통이나 저항정신이나 역사적 산물 이런 것들을 잘 갈무리해서 후손한테 잘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단순히 역사 공부를 한다는 것이, 한국사 공부를 한다는 것이 공무원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민족이고, 우리가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나 우리의 문화유산이나, 알겠어요?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고민해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장을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광주 학생운동 이후에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 들어갑니다. 자, 항상 우리는 뭘 주목하자? 연대를 주목하자. 역사는 시간, 인간, 공간이다. 알겠죠? 그래서 의열단, 김원봉이 인간이죠. 인간. 시간입니다. 시간. 알겠어요? 자,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길림지방에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의열단은 1919년 김원봉이 11월 달에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의열투쟁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3.1운동 봐라. 우리가 평화로운 시위를 벌이고 만세 시위를 하고, 또 외교적으로, 그죠? 그 당시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에 파견해서 우리 좀 독립시켜주세요. 민족 차별주의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승전국 우리 조선의 독립도 좀 해주세요라고 해봤댔자.
외교론에 의존해 봤댔자 또는 평화로운 시위에 의존해 봤댔자 독립은 요원하더라. 멀기만 하더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직접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쳐들어온 식민지 지배의 원흉들을 우리 손으로 처단하자. 알았어요? 이런 취지로 의사와 열사들의 투쟁을 지향하는 이런 의열단을 만들게 되었다. 알겠죠? 자, 볼까요? 똑같습니다. 의열단은 봐봐요. 김원봉이 어디에서 만주 길림에서 비밀 조직으로서 의열단을 만들었는데 윤세주 이름을 좀 기억하십시오. 생소합니다만은 공무원 시험도 이제 기출문제들이 하도 많으니까 사람을 바꿔서 알겠어요. 주도자를 바꿔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윤세주가 나오면 김원봉과 함께 뭘 만들었다고? 의열단을 만든 사람이다. 기억하시고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식민 지배기구를 파괴하거나 그래요. 건물을 파괴하거나 건물이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진다면 반드시 그 조선총독부 건물 안에는 건물을 부시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 안에 조선총독부 높은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죠? 걔네들한테 상징적으로 말이죠. 너네를 향해서 우리가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그런 투쟁을 보여주는 겁니다. 총독부 고위 관리를 직접 처단하거나 친일파 우두머리를 처단하거나 그래요. 일본 놈들뿐만 아니라 일본 놈들 앞잡이 노릇하는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그런 목표. 이렇게 구체적인 의열 활동의 목표가 있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래. 이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다. 와, 살아있네. 요즘 유행한 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우리 독립의지가 우리 민족이 3.1운동 때 완전히 그냥 그 민족의 의지가 들불처럼 일어났는데 그냥 아무것도 이런 게 없이 그냥 다 끝나버렸어. 이제 우린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아니야, 살아있네. 조선 총독부가 불탔대. 알겠죠? 일본 천황한테 폭탄을 던졌대. 근데 안 터졌대. 에이씨 하면서 말이야.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폭격을 하고 계속 시도를 하고 저놈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렇게 물고 뜯는, 알겠어요? 트라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한테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애국심을 고취하는, 알겠어요? 또 민중 봉기를 유발하고 민중 직접혁명으로 일제 타도를 외치는 그런 것들이 이 의열단의 목적이 어디에 적혀있냐. 이게 무지하게 중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연대 1923년 조선혁명선언 누가 썼다고요? 신채호. 여러분, 이 글은 말이에요.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교과서 교재를 통해서 또 보겠지만 너무나 유명해서 딱 보면 이게 신채호 글이라는 거 압니다. 강도 일본 놈들을 쳐 죽이고, 알겠어요? 그냥 아주 극렬한, 알겠죠? 우리가 저놈들을 그냥 씹어먹자 이런 정도로 말이지 엄청난 그 투쟁과, 알겠어요? 그런 민중봉기 유발과 직접적인 주사를 목표로 우리는 싸운다.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면 이거 신채호 글이다. 몇 년도 거라고? 1923년 김원봉이 신채호 선생님한테 자, 우리가 의열단이라는 이런 강력한 투쟁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의 투쟁 지침을 좀 써주세요 해가지고 부탁해서 쓴 글이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 그러니까 지금 말이야. 일본 놈들이 계속 그 아베 정권에 들어와서 극우적인 정권이 탄생해가지고 계속 독도 망언, 위안부 망언, 별 지랄 생쇼를 하는데 우리가 대응하는 게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 놈들의 지배를 받을 때 이 신채호 선생의 글을 보면 구구절절히 얼마나 강력한 한일 의식과 투쟁 목표를 갖고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보자고요. 함께. 알겠죠? 자, 그런데 다시 거꾸로 갑니다. 이런 팩트, 의열단이라는 이 조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어떤 배경하에서 어떤 백그라운드하에서 이루어졌냐. 봐봐요. 아까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1운동이 실패했어요. 이건 뭐야? 우리만 손해보고 말이야. 우리만 많이 죽고 그냥 끝나버렸잖아.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으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뭡니까? 안 되겠다. 외교론 갖고는 안 돼. 그냥 평화적 시위로는 안 돼. 우리가 직접 무기를 들고 싸워야 돼. 라고 하는 투쟁 방법에, 알겠죠? 투쟁 방식의 전환을 가져됐습니다. 무력적인 탄압으로 3.1운동이 실패하자 우리도 이제 무장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김원봉이 의열단을 만들었다. 알겠어요? 자, 독립군 부대 항일 단체를 조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주, 연해주다 이제 1910년대에 만들어졌던 기지에다가, 기지에서 양성된 독립군들이 이제 부대를 만들고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선봉대로 나선 게 바로 뭐냐? 의열단 조직이었다. 알겠죠? 이 의열단 조직 가운데 이 조직원들의 활동 사항을 좀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이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김익상, 또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호,
예, 동양척식에서의 폭탄을 던진 나석주. 이 나석주의 폭탄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나석주는 폭탄을 던지 안 터졌어. 권총을 빼가지고 말이죠. 일본놈 고관을 그 동양척식에서 임원을 살해하고 다시 또 시가지에서 일본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제 신문에 막 보도가 되니까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뿐일까요? 상징적인 인물이잖아. 상징적인 곳에 폭탄을 던졌기 때문에. 알겠어요? 동양처식에서 그럼 뭡니까? 1910년 내내 우리 농민들의 땅을 빼앗았던 농민들의 울분을 대변한 나석주 의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나석주가 강조됐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리게 된 거고. 그래서 나석주의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탄 투탄 사건은 유명합니다. 터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의 김상옥이가 역시 폭탄을 던졌어요. 그러나 살해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상징적 사건에 그쳤어요. 만약에 이때 종로경찰서를 서장을 죽였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어때? 분명히 교과서에 실렸을 겁니다. 근데 높은 놈 죽이지 못해서 그냥 종로경찰서에 폭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경찰서라는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경찰서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게 종로경찰서야. 알겠어요? 그래서 종로는 한양하고도 대한민국 중심이 서울이잖아요. 서울이 최고 높은 곳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지 나 서울 내려간다고 하지 않잖아. 근데 그 서울 중심 가운데서도 최고 중심이 어디냐? 종로입니다. 종로. 그 종로 한가운데 보신각 있고 이게 종루잖아요. 그죠? 그 종이 있는 그 길을 종로라고 그래. 그러니까 종로는 중요해. 지금도 대한민국 그 국회의원들도 최고 국회의원이 어딘지 아세요? 종로 국회의원입니다. 이게 정치 1번지라고 그래요. 그렇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종로경찰. 여러분 대학로에 가면은 바로 이 김상옥 열사가 도시락 폭탄을 들고 있는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금색으로가 칠해져 있는데 그 앞에 이제 그 벽돌 이렇게 해가지고 원형으로 무대가 있는데 거기서 가끔 그 공연이 이루어지면 어떤 새끼들은 김상옥 열사랑 어깨동무고 이렇게 구경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싸가지 없이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기타 이제 봐봐요. 박재혁 부산경찰서, 최수봉 미령 이런 데는 너무 변두리야. 알겠죠? 적어도 서울 특별시쯤 돼야 나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혁이라든지 또는 그 최수봉이라든지 이렇게 촌경찰서에 미안해요. 부산 사람들 되게 성질날 거야. 부산 사람들이 의외로 피의식이 강하더라고. 거기도 대도시인데 말이야. 부산 사람을 촌놈 취급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서울이 그런 상징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부산도 한때는 수도였습니다. 임시수도, 6.25 때 피난수도. 그죠? 자, 최수봉 밀양경찰서. 사람 이름 알아둘 것 다시 합니다. 박재혁 부산경찰서, 최수봉 밀양경찰서, 김익상 조선총독부, 김상옥 종로경찰서, 나석주 동양처식. 제가 줄 그어놓은 것들이 잘 나오고요. 잘 나왔다는 얘기는 알겠어요? 그만큼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 밖에 박재혁, 최수봉 이런 사람들도 함께 의열단과 관련지어서 알아두는 게 중요하답니다. 됐나요? 의열단과 관련식일 것.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도상으로 펼쳐놨습니다. 우리가 앞에 지면이 부족해서 몇 명 안 적어놨지만 거기 봐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밀양의 최수봉, 그죠? 김지섭은 예, 그 도쿄에서 폭탄을 던졌고요. 박재혁이는 부산경찰서에 나왔죠. 김익상, 이종함, 오성윤 그 육군 대장 단학가를 저기했는데 죽였을까요? 못 죽였을까요?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 교과서에 안 실린 겁니다. 만약 일본 대장 실학가를 폭사시킨 윤봉길 것처럼 만약에 상하이에서 김익상이가 죽였다면 대대적으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별로 그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알겠죠? 저 이로 가보세요. 1921년 9월, 1923년 1월 달에 김익상 조선총독부 폭탄 추적. 이건 아까 했었죠? 그 다음 김상옥 종로경찰서 폭파. 그렇습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알겠어요? 서울에서 기타 이제 나머지는 참고로 알아두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지도상으로 이렇게 한번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1930년대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이제 30년대 다시 다루는데 30년대 다루는데 이게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보세요. 자, 김원봉이나 윤세주 생각에는 그래 3.1운동은 분명히 한계가 있었어. 전 민족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 독립을 외쳤지만 목숨을 내놓고 외쳤지만 결국 우리만 희생당하고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본 놈하고 싸우자. 우리가 군대가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단독으로라도 싸우자. 그래서 한 명 한 명한테 알겠어요? 너는 가서 폭탄을 어디다 던져. 너는 가서 누구를 죽여. 이렇게 했는데 크게 한계가 있더라. 이게 한 명 죽어갖고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다시 보세요. 개별적인 폭력 투쟁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가? 김원봉이 의열단 활동 갖고는 한계가 있다. 야, 한 명씩이 가서 언제 일본 놈 다 죽이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야? 우리도 군대를 양성하자. 그래서 어떤 규모의
그 숫자의 그 군대를 만들어서 규모 있는 전쟁을 좀 해보자.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한 겁니다. 근데 군대란 뭐냐? 옛날 조선시대 군대 이후로 우리가 이제 그 근대식 별기군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군대를 운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 놈들은 군대하고 맞서려면 적어도 군사 전문가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조직적인 무장 투쟁을 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1926년에 황포 군관학교, 중국 놈들이 만든 황포 군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장개석 정부의 정식 중국 교육 그 군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932년부터 35년 거기서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조선혁명 군사 정치 간부학교를 만들고, 그죠? 조선혁명 군사 정치 간부학교를 김원봉이 만들어서 32년부터 35년까지 운영하더니 결국 거기서 양성된 그 사람들을 아주 투철한 이제 무장 투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들을 끌고 뭘 만들었어요?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고, 이 조선민족혁명당 소속 군대가 바로 뭐야? 조선민족혁명군이죠. 알겠죠? 이렇게 의열단 활동이 변화돼 갑니다.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인 애국단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인 애국단을 1931년 김구 선생께서 임시정부가 침체기에 접어들자 이거 안 되겠다. 임시정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껍데기만. 알겠죠? 임시정부가 그냥 완전히 다 몰락해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 외교론자들 다 떠나버렸죠. 무장 독립투쟁자 떠나버렸죠. 그래도 안 돼. 임시정부를 수호해야 돼. 라고 임정 고수파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겨우 김구 근처에 있는 사람들 몇몇만 남아가지고 아주 그냥 거짓골이 다 났습니다. 상하이에 있을 때부터요. 충치까지 가기 전에 상하이에 있을 때부터 임시정부 건물도 못 얻어가지고 겨우겨우 비도도 썼다가 이 그 건물세를 못 내다 보니까 쫓겨나게 되고 법원에 압류당하게 되고, 알겠죠? 나중에는 말이죠. 임시정부 요인들이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교민들한테 밥 얻어먹고 다니고 인력거 끌어서 임금 받아가지고 생활하기도 하고 이런 비참한, 그죠?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925년에 이승만을 탄핵하고 임시정부가 좀 쪼각났잖아요. 창조파, 개조파, 그죠? 이렇게 대립으로 결국은 임시정부가 침체기에 접어들자 이런 임시정부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구상한 게 바로 한인애국단이다. 그 이전에 봐봐. 1920년대 중반부터 임정활동이 침체를 거두게 되고 만보산 사건, 이거 이제 만주에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하고 충돌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논에다가 물이 필요한데 물을 서로 자기 논에 대려고 싸웠습니다. 이 물 때문에 싸우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70년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70%가 농민이었는데 말이죠. 그때도 물싸움 때문에 이 중요한 모내기철만 되면 서로 자기 논에 물을 대야 뭐를 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서로 찾으려고 싸우다가 논두렁에서 싸우다가 그냥 낫으로 쳐 죽이고 말이죠. 그 괭이로 패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이것이 만주에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만주에서도 우리 그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에 물싸움이 벌어가지고 이게 유명한 만보산 사건이, 그래서 민족 감정이 서로 안 좋았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보산 사건, 만주사변, 일본 놈들이 1931년 만주를 쳐들어왔잖아. 근데 그 일본 놈들이 만주를 쳐들어갈 때 조선인들이 일본의 앞잡이였다라고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 조선에 대한 민족 감정을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되겠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반한 감정을 갖고 있으니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하지? 라고 고민하던 두 가지 고민이 있죠. 중국인들은 반한 감정. 우리가 지금 중국 사람들의 땅을 빌려서 그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서 일본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섞여서 함께 공동 투쟁해야 될 중국인들이 우리를 불신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반한 감정까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또 뭐라고? 임시정부 자체가 완전히 쪼각나가지고 말이죠. 그 임시정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뭘로 우리가 임팩트 있는 이벤트를 하나 터뜨릴까? 이걸 고민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벤트를 벌이기 위한 아주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만들 수 있는 단체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한인애국단. 외우십시오. 뭐라고요? 한인애국단. 중얼중얼 해보세요. 뭐라고? 한인애국단. 잘했어요. 1931년. 그래서 연대 1931년 김구가, 그죠? 한인애국단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인애국단 소속의 누구야? 이봉창, 그죠? 또 윤봉길, 순서. 먼저 이봉창 같은 애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봉창이, 그죠? 도쿄에서 일본 국왕한테 폭탄을 투탄했는데
터지지 않았어요. 이놈의 폭탄들이 잘 안 터졌어. 그러니까 폭탄 만드는 기술이 그 당시 이제 중국인들한테 이렇게 폭탄 만드는 기술을 배웠는데 그때도 이 중국 놈들이 가짜를 많이 사용했는가 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안 터지는 불량 제품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 터져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 상하이 일보가 일본 천황한테 대한 그 조선인 청년이 폭탄을 던졌는데 애석하게도 폭탄이 터지지 않았다네 하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를 빌미 삼아서 일본이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죠. 상하이를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상하이 침공, 상하이 사변, 상하이를 침공해가지고 상해죠. 상해 사변이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중국을 짓밟고 상하이를 짓밟고 상하이 사변에서 전승 기념 파티를 하기 위해서 상하이에 있는 훈코 공원에서 일본 놈, 높은 놈들이, 내노란 놈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식장에 누가 또 폭탄을 던졌다고요? 도시락 폭탄, 뭐 물병 폭탄, 여러 개의 폭탄을 가지고 와가지고 윤봉창이 폭탄 세례를 퍼붓죠? 식장 단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육군대장 시라카와 대장을 폭사시키고 그 밖에 외놈들을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죠.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그죠?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렇게 두 가지 사건. 이봉창 의거와 상하이 훈코 공원의 윤봉길 의거를 통해서 우리 조선인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일본 놈들을 혼내주는 방식을 우리가 보여줬어요. 특히 누구한테 보여줬느냐? 중국인들한테 보여줬어. 야, 중국 1억 인구 가운데, 1억 명 인구 가운데 중국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하는 일을 조선인 청년 한 명이 일본 육군 대장 시라카를 죽이는 거 봐라 하면서 말이야. 장제스가 그냥 완전 감동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장제스가 말이지 군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알겠어요? 우리 나라 사람들이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게 아예 그냥 특별반 하나를 조선을 위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의복이라든지 기관총이라든지 이것들 많이 군사 물자를 대줬습니다. 알겠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했어요? 김구 판단이 옳았구나. 반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뒤지게 일본한테 맞은 중국 놈들이 얼마나 일본한테 그 울분이 찼겠습니까? 근데 그 중국인들은 그런 울분을 누가 한 방에 해결해 줘 버린 거야. 윤봉길 의사가. 그러니 중국이 그냥 만보사 사건 때문에 삐져있던 중국이 금방 그냥 얼굴이 펴져가지고 우리한테 물자 대주고 우리를 도와주게 된 겁니다. 이렇게 김구의 이 이벤트, 그죠? 의열투쟁은 대단히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죠. 알겠어요? 이봉창, 윤봉길, 여러분, 봉봉 브라더스라고 합니다. 제가. 윤봉길, 이봉창, 김원봉, 이렇게 봉자 들어가는 친구들이 친구가 아니죠. 봉자 들어가는 분들이 이렇게 열혈남아로서, 알겠어요? 이렇게 의열투쟁을 주도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윤봉길, 이봉창, 먼저 이봉창, 그것 때문에 상하이 사변 결과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다시 윤봉길이 폭탄을 투탄했다. 됐어요? 그 뒤에 이제 나중에 1940년 충칭에 가서 결국은 중일전쟁이 터지고 임시정부는 계속 이동, 그죠? 이동 하다가 어디까지?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충칭에서 1940년, 이제 우리 독립운동 여러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결국은 한국 광복군을 지청천과 김구가 만들게 된답니다. 알겠죠? 중국 영토 내 무장 독립투쟁을 승인해주고요. 중국이. 알겠어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 때문에, 훈코공원 의거 때문에 결국은 한국 광복군이 역시 중국의 장제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창설되게 되었다. 아시겠죠? 사진이 나옵니다. 이제 앞에서 한번 다 소개해줬던 그런 사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열투쟁까지 봤고요.